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도시 외곽의 낡은 정류장 앞에 선 한 남자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이로부터 불과 몇 시간 뒤 그의 이름이 도시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의 중심에 놓이게 되리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남자는 휴대폰 화면을 수십 번도 더 확인하며 초조하게 숨을 골랐다. 화면엔 아버지라는 단어가 계속 깜빡였지만 실제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감각을 느꼈다. 아버지는 평생 약속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었다. 되도록 티를 내지 않고 되도록 조용하게 남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평소 같으면 10분 전에 미리 연락을 주고 혹시 못 오게 되면 반드시 메시지라도 남길 아버지가 감감무소식이었다. 남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정류장 뒤편으로 난 산책로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그는 문득 그 안개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가볍게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초조함이 그의 발끝까지 차오르기 시작했다. 남자가 다시 전화를 걸려고 휴대폰을 쥐는 순간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처음에는 흔한 도시의 새벽 소음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펴고 귀를 기울였다. 방향이 바로 산책로 쪽이었다. 남자는 휴대폰을 움켜쥔 채 얼어붙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혹시 정말로 설마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이 그의 뇌리에 스쳤다. 그는 즉시 산책로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다. 신발 밑창이 젖은 흙길을 강하게 밟을 때마다 짧게 끊어진 호흡과 함께 불길한 상상이 한 조각씩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다. 붉은 구급차 불빛이 안개를 가르며 번쩍이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경찰 테이프가 빠르게 둘러지고 있었다. 응급구조사 둘이 누군가를 들것 위로 옮기고 있었는데 남자의 시야엔 그 실루엣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다. 바지가 젖은 듯 무거워진 발걸음을 끌고 가까이 다가가자 구조사 한 명이 그를 막아섰다.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 사람이 제 아버지가 맞나요? 구조사의 표정은 단 한순간. 아주 짧지만 충분히 많은 의미가 담긴 침묵이었다. 그리고 구조사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확실하게 끄덕였다. 그 순간 남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 속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안개조차 정지해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아버지는 매일 걸어 다니던 이 길에서 왜 어떻게 쓰러진 것일까? 사고였을까?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던 것일까? 그는 들것이 실린 구급차를 바라보며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평소 건강하던 아버지가 어제까지도 멀쩡히 웃어 보이던 그 사람이 이렇게 차갑게 쓰러져 있을 리가 없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어떤 설명도 되지 않는 이 상황은 단순한 심정지나 실족사가 아니라는 직감이 그의 머릿속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경찰관 한 명이 다가와 신분을 확인하고 간단한 상황 설명을 전했다. 최초 발견자는 인근 주민입니다. 아직 사인은 파악되지 않았고 주변에 외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장 보존을 위해 최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남자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다. 말문이 막힌 채 경찰의 설명이 한 귀로 들어와 그대로 흘러나갔다. 그러나 그 순간 경찰이 무심코 덧붙인 한마디가 남자의 온 신경을 자극했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긴 합니다. 발견 지점 바로 옆에 누군가 일부러 놓고 간 것 같은 종이가 있었어요. 아버님 소지품은 아닌 것 같더군요. 남자는 번개가 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종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네.
메모처럼 보였는데 내용은 아직 확인 중입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숨을 삼켰다. 그 짧은 순간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능성이 빠르게 지나갔다. 아버지가 남긴 메시지일 수도 있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아버지를 불러냈다는 증거일까? 혹은 협박? 그 어떤 추측도 완전히 말이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직감은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확신하고 있었다. 구급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남자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한 채 멍하니 바라봤다. 어둡고 차가운 안개 속에서 빨간 경광등이 천천히 멀어져 갔다. 그리고 남자의 가슴 한가운데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굳어져 갔다. 슬픔과 분노,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묘한 의지가 깊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그의 어깨를 잡고 방향을 정해주는 듯한 기묘한 감각을 느끼며 천천히 산책로 너머를 바라봤다. 그곳엔 아직 거치지 않은 안개가 가득했고 마치 사건의 진실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더 짙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남자는 휴대폰을 꼭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제가 진실을 찾을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끝까지 밝혀낼게요. 그리고 그렇게 그의 인생은 단 한순간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소용돌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호텔 잔치장 입구는 화려한 조명과 꽃장식으로 꾸며져 있었지만 나는 그 화려함 속에 끼지 못한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손끝에는 아직도 집에서 붙여온 전기름 냄새가 은근히 배어 있었고 화려한 한복 소매는 이미 여러 번 남편의 구두 닦아준 흔적과 부엌에서 음식 정리하며 닦은 땀 자국으로 구김이 져 있었다. 나는 서둘러 손가락을 비벼가며 혹시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음식 냄새가 날까 조심스럽게 팔을 모아 붙였다. 그때였다. 잔치장 입구 쪽에서 신우이의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한복보다 더 화려한 명품 코트, 팔에는 반짝거리는 새 명품백. 그녀는 안 그래도 휘둥그런 눈을 더 크게 뜨고 잔치장을 둘러보며 마치 오늘 행사의 주인공인 양식 웃었다. 어머, 다들 왔네. 올케는 어디 있어? 누군가 나를 가리키자. 신우이는 그제야 나를 힐끗 쳐다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아, 부엌에서 설거지하느라 바쁜가 보네. 그녀는 태연하게 말하며 코트를 벗어서 누군가에게 툭 던져 맡겼다. 그 말투, 그 표정. 나는 심장이 한번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내가 정말 집안일만 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듯 당연하게 던지는 말.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신우이는 들어오자마자 음식을 보더니 곧바로 잔소리를 시작했다. 이 전은 너무 두껍고 잡채는 푸석푸석하고 올케. 이거 다 너 혼자 했어? 그럼 그렇지. 음식은 센스가 있어야 한다니까. 말은 웃으며 하되 표정은 비웃음 그 자체였다. 나는 순간 숨이 턱 막혔지만 침묵했다. 말대꾸하는 순간 남편은 또 눈치를 줄 테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버릇없다 운운할 게 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신우이는 준비해온 명품 가방을 시어머니에게 건네며 손등을 턱 괜 채 말했다. 엄마, 이거 이번 신상이에요. 올케는 뭐 준비했어? 아, 맞다. 요즘 사는 게 빠듯하대. 걱정 마, 몸으로 때우는 게 최고지. 주변에서 몇 명이 피식 웃었다. 웃음이 내 멱살을 잡고 반대로 쥐어짜는 느낌이었다. 신우이가 일부러 내 쪽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는 순간 내 심장이 순간적으로 크게 요동쳤다. 나는 한 손으로 한복 치맛자락을 꼭 움켜쥐었다. 손끝이 저려올 만큼 강하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무너져 버릴 것 같았다. 웃음소리, 잡담소리, 식기 부딪히는 소리 모든 소리가 뒤섞여 내 머릿속을 때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나를 찌른 건 남편이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시누이 옆에서 피식 웃기만 했다는 사실이었다. 남편은 내 눈길을 피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 감정에 무감각해진 사람이라는 걸. 내가 상처받든 말든 그저 분위기만 흐트러지지 않으면 된다는 사람이라는 걸. 올케 손 좀 봐봐. 시누이의 갑작스러운 말에 나는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내 손을 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아직도 고무 장갑 끼고 일했나 봐. 피부가 아주 애잔하네. 주위에서 또다시 웃음이 새어나왔다. 나는 그 웃음 속에서 내 존재가 썩은 음식처럼 취급당하고 있다는 기분을 받았다. 시어머니는 명품 가방을 쓰다듬으며 아휴, 역시 우리 딸. 센스는 딸이야. 며느리는 뭐 음식을 잘하니 그것도 복이지. 라고 했다.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복이라기보다 이 집안의 무료 노동력이지. 이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삐걱거리며 올라왔다. 속에서 뜨거운 뭔가가 끓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러움만도 아니었고 단순한 분노만도 아니었다. 20년 가까이 참고 눌러왔던 어떤 덩어리였다. 그 덩어리가 지금 목 끝까지 차올라 숨이 막힐 정도가 되었다. 저기요, 올케. 시누이가 다시 나를 불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흔들며 말했다. 이거 좀 갈아와. 밑에 찌꺼기 있잖아. 호텔이니까 신경 좀 쓰자고. 나는 그녀의 말을 마지막까지 듣지 못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내 귓가에서 딱 하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아무도 못 들었겠지만 나는 분명 들었다. 내 안에서 그동안 참아온 마지막 인내심이 부러져 나가는 소리. 남편이 시누이 옆에서 웃는 걸 보는 순간 그 소리가 더 또렷해졌다. 그 웃음은 내가 불편해도 난 모른다는 선언 같았다. 잔치장의 조명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다. 이 밝음이 나를 조명하는 게 아니라 나의 초라함만을 드러내는 듯 했다. 나는 잔잔한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샴페인 잔을 들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왜 나는 이 순간까지도 웃어야만 하는가? 왜 이 집안의 누군가는 당연히 대접받는데 나는 평생을 바쳐도 인정받지 못하는가? 시누이는 내 떨리는 손을 보고 또 비웃었다. 왜 그래? 벌써 힘들어? 일하던 사람은 체력 좋은 거 아니었어? 그 한마디가 마침내 내 속에서 끓어오르던 감정을 넘치게 했다. 나는 천천히 시누이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도록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리고 아주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당신. 주변 사람이 동시에 나를 돌아봤다. 시누이도 살짝 눈을 크게 떴다. 나의 말투가 그동안과 다르다는 걸 느낀 듯 했다. 그만해. 단 2마디였다. 하지만 그건 내가 20년 동안 꺼내지 못했던 첫 번째 반항이었다. 시누이는 어이가 없다는 듯 희죽 웃더니 말했다. 올케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손끝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오늘 무언가가 끝나고 동시에 무언가가 시작되려고 한다는 것을. 시누이의 비아냥, 시어머니의 무시, 남편의 방관. 이 모든 관계가 오늘 잔치장 한복판에서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균열을 더 이상 손으로 막지 않을 것이다. 이미 금이 가기 시작한 벽에 나는 이제 망치를 들 힘이 있었다. 갈등은 이제 시작이었다. 호텔 잔치장은 어느새 사람들로 가득 찼고 조명은 더 환하게 빛났다. 웃음소리가 퍼지고 축하 인사가 오가고 친척들은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잔을 부딪혔지만 그 모든 풍경은 내가 속한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먼 나라 잔치 같았다.
나는 부엌 쪽 작은 작업대 앞에 서서 과일을 깎고 있었다. 호텔에서는 다 해주겠다 했지만 시어머니가 굳이 우리 집 잔치니까 과일은 며느리가 직접 준비해야지라고 하며 맡긴 일이었다. 내 앞에 쌓인 사과와 배, 손에 감기는 과일 칼의 차가운 쇠 냄새가 묘하게 입안까지 퍼지는 듯했다. 손목이 아프고 어깨가 저려왔지만 누구도 나에게 그만해도 된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다. 내가 사라져 있어도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을 자리. 나는 어쩌면 이 가족들에게 실루엣 같은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다. 과일을 담은 큰 접시를 들고 잔치장으로 다시 들어가자 그곳의 분위기는 한층 더 떠들썩해져 있었다. 시누이는 자신의 명품 가방을 테이블 한가운데 놓아두고 자랑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그 옆에서 허허거리며 웃고 있었다. 내 눈에는 남편의 웃음이 더없이 가볍게 보였다. 사람 좋은 웃음이라고 누군가는 말하겠지만 지금의 나는 그 웃음이 나를 철저히 배제한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내 쪽을 보지도 않았다. 마치 잔치장 전체가 그에게는 잘 돌아가는 세상이고 오직 나만이 불협화음을 내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듯했다. 옳게 옳게. 시누이가 손을 흔들었다. 나는 과일 접시를 내려놓기 전부터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대충 예상할 수 있었다. 이 과일 왜 이렇게 크게 썰었어? 호텔 음식처럼 예쁘게 깎으라니까. 진짜 이런 건 센스야 센스.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에는 비웃음과 언짢음이 뒤섞여 있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저 잔을 기울이며 누군가의 말에 맞장구를 치기에 바빠 보였다. 나는 그런 남편을 보며 미묘한 분노와 허무함이 한꺼번에 뒤섞이는 감정을 느꼈다. 내 남편은 저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내가 이 집에 들어온 이후 20년 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이 있을까? 내가 과일 접시를 내려놓자 시어머니가 내 옆으로 다가와 팔을 톡 치며 말했다. 얘야, 이거 다시 껍질 좀 다듬어. 내가 친구들 오면 먹게 하려고 가져갈 거니까 예쁘게 해야지. 나는 나도 모르게 예쁘게라는 단어에 꽂혔다. 음식은 예쁘게, 테이블은 예쁘게, 잔치 분위기는 예쁘게 그런데 나는 왜 예쁘게 취급받지 못했을까? 나는 왜 늘 뒤에 서서 꾸미지 못한 표정으로 조용히 일하는 존재여야만 했을까? 부엌으로 돌아가 과일을 다시 손질하기 위해 과도를 쥐는 순간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 칼 끝이 과일 표면에 닿기 전 나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이 생각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떠올랐다. 오늘이 지나면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묵묵히 일만 하는 며느리가 아닐 수도 있다. 잔치장은 계속 시끄러웠다. 그러나 그 소음은 나에게 더 이상 배경음처럼 들리지 않았다. 하나하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올케는 어디 갔어? 부엌에 있지. 이래야지 뭐. 그래도 며느리 하나 잘 들였어. 일 잘하잖아. 성격이 좀 답답하긴 하지. 그들은 나를 칭찬하는 척하며 사실상 나를 노동력으로 소비하고 있었다. 나는 부엌 문틈 사이로 그들을 몰래 바라보았다. 그러나 어느 순간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뜨겁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누구도 나에게 시선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무시가 오히려 더 큰 압력으로 다가왔다. 그때 내 뒤에서 누군가 문을 쾅 닫듯이 열었다. 직원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었다. 그는 부엌 안으로 툭 들어오며 말없이 물 한 컵을 들이켜고 난 뒤 무심하게 말했다. 당신 파 좀 더 썰어줄래? 엄마 친구들한테 국 말아준다고 하네. 그의 말투는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았다. 마치 당연한 일을 말하듯 가벼웠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다른 의미로 읽혔다. 내 자리는 여기야. 사람들 앞 아니고 뒤야.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는 내 시선을 의식하자 짜증 섞인 말투로 덧붙였다. 왜 그래? 표정 묘하게 짓지 말고. 좋은 날인데 분위기 흐리지 말자. 그 말은 나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다. 그래. 분위기가 문제지. 항상. 남편이 부엌을 나가고 문이 닫히자 나는 결국 손등으로 눈가를 한 번 훔쳤다.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내 모습에 스스로도 답답함을 느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자꾸 참기만 할까? 어쩌면 나는 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말하는 법을 잊어버렸던 것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침묵이 결국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러던 중 작은 깨달음이 밀려왔다. 오늘이 끝일 수도 있어. 아니, 끝이어야 해. 이대로는 안 된다. 나는 과일을 손질하던 손을 멈추고 손등의 물기를 털어냈다. 그러면서 문틈 사이로 다시 잔치장을 보았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명품 가방을 칭찬하고 남편이 그 속에서 어울리고 그 장면은 내게 더 이상 가족 행사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외부인처럼 느껴지는 곳. 그리고 나는 그 외부에서 조용히 일하는 존재였다. 바로 그때 내 오른손에 쥐어진 과도에 힘이 들어갔다. 그 차가운 손잡이의 감촉이 이상하게도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들었다. 그래. 이제는 끝내야 한다. 내 안에서 묵직하게 차오르던 감정이 서서히 결정처럼 굳어갔다. 이 잔치가 끝나기 전 무언가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나는 내 숨소리가 귓가에서 들릴 만큼 크게 요동치는 걸 느끼며 과도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속으로 말했다. 오늘 내가 달라질 것이다. 서늘한 바람이 아파트 단지를 스쳐 지나갔다. 계단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불어오자 민호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어딘가로 떠밀리는 느낌을 받았다. 며칠 동안 잠을 잘 이루지 못한 탓인지 발걸음은 무겁고 머리는 둔하게 아팠다.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이 길이 예전에는 편안했는데 요즘은 그저 또 다른 전장이 기다리는 통로처럼 느껴졌다. 현관 앞에 서서 숨을 크게 들이쉬고 문을 열자 바로 거실이 보였다. 조명은 켜져 있었고 TV에서는 어린이 채널이 희미하게 소리를 내고 있었다. 유나는 싱크대 앞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는 중이었고 아들은 작은 블록을 맞추며 혼자 놀고 있었다. 일상처럼 보이는 이 풍경이 요즘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민호는 신발을 벗으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다. 나왔어. 유나는 고개만 살짝 돌렸다. 응. 그 짧은 호응 속에는 말하지 않은 수많은 감정이 얇은 실처럼 걸려 있었다. 예전 같으면 한 번쯤은 눈을 마주쳤을 텐데 이제는 그조차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식탁에 앉자 유나는 말없이 반찬 몇 가지를 꺼내 놓았다. 접시가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민호는 숟가락을 들면서 괜히 입술을 축였다. 오늘 회사에서 좀 일이 있어서 늦었네. 설명이라기보다 변명에 가까운 말이었다. 하지만 유나는 반응하지 않았다. 침묵이 식탁 위에 쌓여가고 민호는 그 무게가 목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래도 애써 다른 이야기로 방향을 틀었다. 아들은 뭐 했어 오늘? 그러자 아들이 자신이 만든 블록 구조물을 품에 안고 민호에게 달려왔다. 아빠, 이거 봐. 내가 혼자 만들었어. 그 천진한 표정이 순간 민호의 굳어있던 얼굴을 풀어주었다. 오, 이게 뭐야? 기차야? 아니야. 바다에 있는 성이야. 민호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반짝이는 눈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때 유나가 무심히 던진 한마디가 공기를 무겁게 갈랐다. 오늘 어린이집에서 또 선생님이 연락 왔어. 친구 밀었다고. 민호의 몸이 굳었다. 아들은 민호의 표정을 살피며 블록을 다시 끌어안았다. 그래? 민호는 조심스레 대답했지만 유나는 멈추지 않았다. 당신 요즘 집안일도 거의 안 도와. 애한테 시간도 거의 못 써.
그러니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 안 해? 그 말에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분명 잘못한 부분도 있고 스스로도 죄책감이 있었기에 더 아프게 꽂혔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맞는 말이라 받아들이기엔 억울함도 동시에 올라왔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나 노력하고 있어. 그 노력이라는 게 뭔데? 말로만? 행동은? 유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올라가 있었다. 아들은 두 사람의 기류를 느꼈는지 조용히 블록을 다시 바닥에 내려놓고 앉았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자 마음이 더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들 싸움이 아이에게 번지고 있다는 사실이 버텨내기 힘들었다. 유나야, 민호가 말을 잇고자 했지만 유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좀 쉬자. 나도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대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겼다. 민호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점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불빛마저 어딘가 멀게만 느껴졌다. 자신의 삶에서 점점 손에 잡히는 게 줄어드는 것 같았다. 아내와의 대화는 삐걱거렸고 아들과의 시간은 부족했고 회사에서는 지속되는 압박이 그의 자존감을 깎아내렸다. 내가 정말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가?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깊게 숨을 내쉬었다. 마음속 구멍이 점점 넓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그때 아들 작은 손이 민호의 바지를 톡 건드렸다. 아빠, 오늘도 늦게 와서 나 조금 슬펐어.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말은 민호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그는 고개를 숙여 아들을 안아 올렸다. 아이는 작은 팔로 민호의 목을 꼭 감았다. 아빠 있으면 좋아.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들을 꼭 안았다. 아이의 체온이 전해지자 그동안 차갑게 식어있던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그러나 동시에 이 따뜻함이 자신이 계속 잃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 더 두려웠다. 아이가 잠든 뒤 민호는 혼자 방에 앉았다. 책상 서랍에서 예전에 아내가 결혼 초에 써준 편지를 꺼냈다. 첫 장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 그 문장을 보자 눈가가 뜨거워졌다. 지금의 자신은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 지켜내고 싶기라도 한가? 민호는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마음속에 흐릿한 결심이 조금씩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 적어도 아들 앞에서는. 이 생각이 꺼지지 않도록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지 않고 똑바로 앉았다. 오늘은 유나와의 충돌이 심했지만 그만큼 문제의 중심이 드러난 날이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 이 고통이 언젠가 다시 나아갈 방향을 밝혀주는 신호일지도 몰랐다. 민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부터, 아니, 지금부터라도 바꿔보자. 그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지만 스스로에게는 분명한 시작이었다. 출근길 지하철 안 민호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다. 회사 메신저엔 전날 밀린 보고서를 독촉하는 팀장의 메시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알람을 내리기 위해 화면을 끌어내릴 때마다 심장이 작게 떨렸다.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잤고 집안 분위기까지 무겁다 보니 그의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다. 전에는 업무 스트레스가 집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 풀리곤 했지만 요즘은 반대였다. 집이 오히려 더 숨막히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그런 상태에서 회사로 향하는 이 아침 출근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또 다른 전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처럼 느껴졌다. 팀장은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내밀며 말했다. 이 정도 퀄리티로는 곤란합니다. 말투는 차갑고 건조했다. 민호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다시 수정하겠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마치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어떤 공간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결국 점심도 먹지 못한 채 퇴근 시간까지 몰아붙이다가 겨우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공기가 달랐다. 전쟁 전의 고요함처럼 지나치게 조용했다. 거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고 아들의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부엌 쪽에서 유나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얘기 좀 해. 목소리에는 감정이 거의 없었다. 마치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민호는 불길한 예감이 손끝까지 스며들어 몸을 조였다. 식탁 위에는 서류 몇 장과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다. 유나는 휴대폰 화면을 뒤집지 않은 채 민호를 보지 않고 말했다. 당신 요즘 너무 변했어. 말을 해도 대답은 없고 책임도 회피하고 가족에 대한 관심도 줄었어. 민호는 억울함과 피로함이 동시에 올라왔다. 나 요즘 회사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걸 왜 우리한테 풀어? 힘들면 말이라도 하지. 근데 당신은 그냥 없어. 몸만 있고 마음은 없다고. 유나가 휴대폰을 밀어주듯 앞으로 보냈다. 화면엔 어린이집 선생님이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늘도 아들이 친구와 크게 다퉜다는 내용이었다. 당신이 집에 신경 쓰지 않으니까 애도 불안한 거야. 그 말은 민호에게 결국 자신이 아들을 망치고 있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낮게 말했다. 그렇게 말하지 마. 왜? 사실이잖아. 유나의 말이 단단하게 박혔다. 팽팽하게 잡아당긴 고무줄이 이제 막 끊어지기 직전의 순간처럼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불길하게 떨렸다. 민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무언가를 억누르기 어려웠다. 그는 그동안 감정적으로 밀려도 항상 참고 넘겨왔지만 오늘은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더 이상 그를 지탱해주지 않았다. 나도 인간이야. 나도 힘들다고. 순간 그의 목소리가 거실 벽에 부딪혀 튕겨나갔다. 아들이 방에서 놀다 놀란 얼굴로 뛰어나왔다. 유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애 앞에서 소리 지르지 마. 그러자 민호도 통제력을 잃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마. 나만 노력하는 게 아니잖아. 너도 요즘 나한테 계속 비난만 비난? 그게 비난으로 들려. 난 상황을 말하는 건데. 유나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고 동시에 분노도 섞여 있었다. 아들은 부모 둘을 번갈아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들의 울음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렸고 그제야 민호는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 건지 깨달았다. 유나는 아들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들린 딸깍 소리가 민호의 가슴을 거칠게 찍었다. 문 하나가 닫혔을 뿐인데 자신이 가족으로부터 영영 떨어져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민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지금까지 버텨온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애초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조차 헷갈릴 정도로 머릿속이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흐느낌이었다. 그 울음은 자신을 향한 손가락질처럼 느껴졌다. 얼마 후 방문이 다시 열렸고 유나는 차갑게 말했다. 오늘은 그냥 나가. 당신이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 말은 얼음장처럼 단단했고 절대적으로 냉정했다. 민호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민호는 지갑과 휴대폰을 대충 집어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몇 년 전 결혼식 때 유나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어떤 순간에도 서로 손 놓지 말자. 하지만 지금 현실은 서로가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아내의 말대로 정말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건 끝의 서막일까? 그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주저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겨울이 다가오는 공기는 냉랭했고 손끝은 금방 차가워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민호의 마음이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공기 중에서 허무하게 흩어졌다.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있던 민호는 문득 아들이 방에서 했던 울음소리가 귓가에 다시 울리는 듯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현실을 똑바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까지의 갈등은 단순한 불편이나 불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균열이었다. 민호는 천천히 일어나 아파트 단지를 걸었다. 머리는 복잡했지만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불씨가 일기 시작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바꿔야 한다. 그 불씨는 미약했지만 분명했다. 이날 밤 그는 처음으로 진짜 선택의 순간에 서 있었다. 가족을 되찾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갈등은 폭발했고 이제 남은 것은 선택뿐이었다. 시어머니 칠순 잔치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겉보기에만 번쩍거렸다. 샹들리에의 빛이 유리잔에 부딪혀 반짝였지만 그 화려함은 유나에게는 과하게 밝은 고문등 같았다. 웃음소리, 축하 인사, 건배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마치 유나를 향한 냉소처럼 느껴졌다. 잔치가 시작된 지 1시간쯤 지나자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가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 좀 했어요. 그래도 손맛이 좋아서 다들 맛있게 먹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듣는 사람들은 우와 며느리 대단하다며 박수를 쳤지만 유나는 그 박수 소리가 자신의 등을 때리는 매질처럼 느껴졌다. 고생 좀 했어요. 한마디로 20년의 희생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기분. 그 말 속에는 고마움이 없었다. 당연함만 있었다. 자신이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존재라는 듯. 그때 신우이가 등장했다. 명품 가방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엔 생일 케이크를 파티 플래너처럼 휙휙 흔들며 엄마 미안. 차 막혀서 늦었어. 사람들은 환호했다. 시어머니도 반갑다고 손을 흔들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얘가 또 엄마 선물 사왔다. 명품이래 명품. 신우이는 웃으면서 가방을 테이블에 은근하게 펼쳐 보였다. 올케는 뭐 준비했어? 아, 음식? 몸으로 때우는 게 최고긴 하지. 빈정거림이 날카롭게 박혔다. 몇몇 친척들은 킥킥 웃었다. 유나는 목이 콱 막혀 말을 잃었다. 음식 준비하느라 밤새 기름을 쏟아내고 허리가 끊어지게 전을 붙인 손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그 순간 남편이 신우이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우리 누나는 항상 유머 감각이 좋아 웃음이 터졌다. 유나만 제외하고. 신우이는 유나의 앞에 와서 접시에 담긴 잡채를 들여다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올케, 이거 좀 부럽네. 이런 건 식당에서 사오지 그랬어? 너무 손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죠. 그 말에 유나의 손끝이 작게 떨렸다.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은 이미 다른 테이블에서 술 따르며 웃고 있었다. 누구도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모두가 그녀를 당연히 부려먹히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같았다. 신우이는 다시 말을 이어갔다. 요즘은 이런 잔치도 좀 품격 있게 해야 한다니까. 올케는 뭐랄까 옛날 스타일이야. 어깨를 다독이는 척하면서 은근히 밀쳤다. 유나는 그 순간 오랜 세월 눌려있던 감정이 비집고 올라오는 걸 느꼈다. 귓가에서 툭 하고 끊어지는 작은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참을 수 있는 한계가 무너지는 소리. 그러나 폭발의 시발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술을 마신 신우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아 맞다 20년 전 얘기. 엄마 올케가 시집 올 때 예단비로 가져온 돈 있잖아. 그거 사실 빚 갚는데 안 썼잖아. 엄마. 비상금 채우는데 쓴 거 아니었어? 주변의 대화가 순식간에 멈췄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고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술잔을 내려놓았다. 유나의 심장도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 돈이 남편과 시댁의 빚을 갚는 데 쓰였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것 때문에 예단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고 신혼생활도 빠듯하게 시작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니. 시어머니는 당황해 그게 그땐 상황이 좀 그랬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니? 라고 얼버무렸다. 신우이는 술기운에 배시시 웃으며 말했다. 뭐 이제 와서 말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잖아. 하지만 유나는 달랐다. 무언가 뇌를 찔러버린 듯 숨이 턱 막혔다. 그럼 나는 뭐였던 거지? 20년 동안 자신이 희생해온 모든 이유가 뒤집히는 순간이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야? 유나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신우이는 비웃으며 말했다. 왜 그래 올케? 왜 또 예민하게 굴어? 나쁜 의도로 한 얘긴 아니고 그냥 웃자고 한 말이야. 유나의 가슴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뜨거운 감정이 치밀었다. 그런데 그때 신우이가 갑자기 유나의 앞에 와서 그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근데 올케, 왜 이렇게 인상을 써? 내가 무슨 잘못했어? 혹시 나 째려본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손으로 유나의 뺨을 툭 쳤다. 작은 충격이었지만 유나의 내면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을 폭발시키는 방아쇠였다. 주변 사람들조차 놀라 작은 비명을 냈고 시어머니는 얘들아 그만해라 라고 외쳤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유나는 손에 들고 있던 구두 한 짝을 퍽 하고 내려놓고 단단히 바닥을 디뎠다. 그리고 곧바로 신우이의 머리채를 세게 움켜쥐었다. 신우이는 비명을 질렀고 두 사람은 테이블 사이에서 엉켜 넘어갔다. 유리잔이 깨지고 음식이 쏟아지고 친척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물러났다. 남편은 뒤늦게 달려와 유나야. 그러지 마. 미쳤어? 라고 소리쳤지만 유나는 더 이상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20년 동안 눌리고 참으며 쌓였던 모든 서름과 모욕이 이 순간 하나로 합쳐져 폭발했다.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유나는 울듯 소리를 질렀다. 신우이는 버둥거리며 놓아. 미쳤어. 라고 외쳤지만 유나는 머리채를 더 세게 잡아당겼다. 주변에서는 음식 냄새, 향수, 소주 냄새가 섞여 기묘하게 뒤틀린 공기가 피어올랐다. 시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나 죽는다. 얘들아 그만해. 라고 소리쳤고 몇몇 친척은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까지 했다. 잔치상은 뒤집혀 국물이 바닥에 흘러내렸고 샹들리에에 반짝이던 조명은 이 난장판을 더 잔혹하게 비춰내고 있었다. 누군가는 119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고 누군가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하며 수군거렸다. 그러나 어떤 말도 유나의 귀엔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 선명했다. 오늘만큼은 내가 이 집안의 그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거야. 그리고 그 순간 유나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민호는 퇴근 시간보다 훨씬 늦은 밤 손에 식어버린 블랙커피를 들고 카페 구석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DNA 검사 결과 봉투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봉투를 받기까지의 시간은 더디게 흘렀지만 막상 눈앞에 놓이니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따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울렸다. 결국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찢어 결과지를 꺼냈고 말없이 천천히 눈을 내려 읽기 시작했다. 유전자 일치율 0%. 친자 관계 부. 문장 몇 개뿐인 결과지였지만 그 몇 글자들이 민호의 가슴을 순식간에 짓눌렀다. 머리가 멍해지고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들렸다. 너무 짧아서 잔인했고 너무 명확해서 부정할 여지가 없었다. 그는 종이를 뒤집고 각도를 바꿔보고 조명 아래 비춰봤지만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만이 또렷하게 남아있었다. 생각이 감정보다 먼저 무너졌다. 이게 잘못된 검사일 수도 있어.
바뀌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떠올릴수록 오히려 더 비참했다. 그동안 아내가 보였던 미묘한 시선, 아이가 자기를 바라보며 웃을 때 느껴졌던 알 수 없는 위화감, 주변 사람들이 무심코 던졌던 아빠랑 닮았네. 라는 말들이 전부 한꺼번에 떠올라 그의 머리를 뒤흔들었다. 민호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켰다.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가 모두 거짓이었나? 손끝이 저릿할 정도로 주먹을 세게 쥐었고 결국 그는 벌떡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걸을수록 가슴 안에서 무언가 들끓었다. 아이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뒤틀렸고 아내의 말투와 표정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워졌다. 지금까지 내가 뭘 믿고 살아온 거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현관문 앞에 섰다. 문을 열자 익숙한 집 냄새와 따뜻한 조명이 그를 반겼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다. 아내가 부엌에서 돌아서며 여보 늦었네.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묻는 순간 민호는 손에 쥔 봉투를 그대로 식탁 위에 던졌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테이블에 퍼지자 그녀는 이상한 기색을 보였다. 이게 뭐야? 그녀의 손이 봉투로 다가가는 순간 민호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알잖아. 그 짧은 말이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려버렸다. 그녀는 천천히 결과지를 펼쳤고 그 순간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다. 입술이 떨렸고 종이를 보는 시선이 흔들렸다. 민호야, 이거 오해야. 그녀가 겨우 입을 열었지만 민호는 비웃었다. 오해? 어떻게 오해야? 숫자가 말해주는데? 나랑 아무 관계 없다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이미 붕괴 직전이었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숨을 들이쉬었다. 내가 설명할게. 제발 감정적으로만 감정? 지금 감정 얘기할 상황이야? 내가 몇 년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민호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떨궜다. 그 작은 동작 하나가 마치 진실을 인정하는 듯 보여 민호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말해. 지금. 사실 그대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확고히 말했다. 그 아이 내 아이 맞아. 정말이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에 든 결과지는 명백한 반대를 말하고 있었다. 민호는 그 말이 다급한 거짓인지 아니면 그동안 감춰온 또 다른 진실의 일부인지 판단할 수 없어 더 혼란스러웠다. 그럼 이 결과는 뭐야? 장난이야? 실수라고 우길 거야? 그녀는 눈물을 머금은 채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병원에서 정말 복잡한 상황이었어. 내가 모르는 일들이 있었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이는 내 아이야. 그건 변함없어. 민호는 그녀의 말을 더는 듣고 싶지 않았다. 그는 결과지를 손에 쥐고 세게 구겼다가 다시 펴면서 계속 중얼거렸다. 모르는 얘기. 갑자기 생겨난 얘기.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무서웠어. 너를 잃을까봐. 라고 말했지만 민호는 이미 심장이 갈라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집 안 곳곳을 둘러봤다. 식탁, 소파, 아이의 장난감, 가족 사진 모든 것이 더럽혀진 듯 보였다. 민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오늘은 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도 숨 좀 쉬고 싶어. 그녀가 다급히 손을 뻗었지만 민호는 조용히 몸을 피했다. 민호야, 제발. 지금 나가면 오늘은 여기까지야.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그녀의 흐느낌이 뒤에서 들려왔지만 민호는 눈을 감고 그대로 걸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우산도 쓰지 않았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지만 감정이 더 차가웠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다. 그리고 민호는 마음속 깊이 결심했다.
진짜 진실이 뭔지 끝까지 내가 밝혀낸다. 민호는 집안의 공기가 이미 터진 전쟁 같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소리치고 부순 건 없었지만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서로를 갈갈이 찢어놨다.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기 전에 이미 둘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다. 더는 그 자리에 있을 이유도 감정을 정리할 여유도 없었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보았다. 서로의 삶이 걸려있던 흔적들이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었다. 아내는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분노도 배신감도 슬픔도 모두 피로로 뒤섞여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결국 가방 하나를 아무렇게나 챙겨들고 현관을 나섰다. 밤 공기는 쓰디쓰게 차가웠고 그 차가움이 그의 머릿속을 잠시 맑게 해주었다. 이렇게까지 된 걸까? 정말 여기까지 온 걸까? 생각은 할수록 복잡해졌지만 동시에 아무 생각도 하기 싫었다. 택시 뒷좌석에 몸을 던지자마자 긴장이 풀린 듯 숨이 쏟아져 나왔다. 창밖의 불빛들이 눈앞에서 길게 흘러가면서 그는 방금 전 아내의 울음과 자신의 냉담한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소음을 이루듯 뒤섞이는 걸 느꼈다. 도망치는 건가 아니면 잠시 숨을 고르는 건가? 그조차도 분간할 수 없었다. 택시는 집 앞에 멈췄고 그는 마지막으로 마음의 정리를 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그런데 눈에 들어온 건 싱크대 옆에 걸린 빨간 고무장갑이었다. 얇게 벗겨진 가장자리, 오래된 주부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걸린 자국들, 소리 없이 손가락 끝이 축 늘어진 모양까지. 그 장갑을 보는 순간 그의 머릿속이 다시 복잡하게 뒤틀렸다. 그 장갑으로 씻었던 접시들, 밥을 준비하며 아이의 간식을 챙겨주던 손길, 사소한 일상을 유지하려 했던 흔적들. 모든 게 갑자기 너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러나 동시에 그 장갑이야말로 지난 몇 달 동안 자신을 미쳐가게 만든 의심의 상징처럼 보이기도 했다. 진실을 알기 전까지 서로를 병들게 했던 그 긴 불신의 그림자. 결국 그는 말없이 빨간 고무 장갑을 벗겨들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장갑이 구겨진 채 떨어지는 소리가 의외로 크게 울렸고 그것은 마치 스스로에게 내린 작은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듯 했다. 민호는 현관으로 걸어가며 신발을 질끈 신고 문을 열고 나섰다. 아내가 부르는 소리도 없었고 잡는 손도 없었다. 이미 둘 다 지쳐 있었다. 민호는 택시를 향해 무겁게 걷다가 다시 멈춰섰다. 이 집에서 나가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내가 도망치는 걸까? 고민은 몇 초를 넘기지 못했다. 지금은 일단 벗어나야 한다. 판단은 그 다음의 문제였다. 결국 그는 다시 택시를 잡아 타고 가장 가까운 찜질방으로 향했다. 몸이 식어가며 생각들도 하나둘 정리되는 듯 했다. 머리를 기대고 잠시 눈을 감자 귓가에는 아이의 웃음소리와 아내의 울먹임이 번갈아 떠올랐다. 그러나 택시가 찜질방 앞에 도착할 때쯤 그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느낄 여유가 없었다. 찜질방에 들어선 민호는 락커 열쇠를 받아들고 샤워실로 향했다. 뜨거운 물이 목 뒤로 떨어지는 순간 비로소 무너져 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이제는 버티지 않아도 된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는다. 목욕을 마치고 공용 휴게실 식당으로 향한 그는 미역국을 주문했다. 속이 비어 텅 빈 느낌이었고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뭔가 따뜻한 게 필요했다. 국물이 끓는 냄비가 테이블에 놓이고 그는 숟가락을 들었다. 첫 숟가락을 뜨며 미역과 국물이 조용히 흘러내리는 순간 아주 작은 기억 하나가 불현듯 그의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다. 오늘 내 생일이었네. 그는 숟가락을 든 채 멈춰 있었다. 생일을 축하해 줄 사람도 없었다.
집에서는 난리가 났고 아내와는 싸운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았다. 아이에게조차 자신의 생일을 말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생일. 자신조차 잊고 있던 생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서글프기보다 묘하게 차분했다. 그래, 오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겠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국을 한 번 더 떠올렸다. 뜨겁고 짭조름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비로소 무너지지 않은 남은 힘이 다시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집을 나온 건 도피였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깨달았다. 도피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첫 장이 될 수도 있다. 누구도 대신 써줄 수 없는 시작.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선택. 민호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미역국을 다시 한 숟가락 떴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함께한 시간 감사드리며 다음 편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